그런 사건이 정말 일어나겠냐 이게? 너무 이제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코로나19 같은 전 세계가 친 팬데믹이라는 거는 이거 일어나기 전에는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였던 거죠 사실은. 경주 포항 지진 날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도 인터뷰 해봤는데 그거 나기 전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 자기네 동네. 이게 전혀 예측 불가능성의 재난들이 생기고 있는 건 현실인 거고 원인이 뭐든 간에 어쨌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재난이 일어나면 평소에 없던 불평등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죠. 실제로 평상시에 장애인들이 이동을 못 하는데 재난이 났다고 해서 갑자기 이동을 잘하게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재난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재난의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이 공동체에서 나온다는 거를 저는 현장에서 느꼈고 또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 재난 회복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공동체의 작은 연결망들이 하나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그다음에 재난이 지역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 라디오는 굉장히 지역 밀착적인 거고 재난과 함께 공동체 라디오 특성과 굉장히 밀접하다. 공동체 라디오는 재난 미디어다. 안녕하세요. DJ 샨티 진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5일 방송되었던 2022년 성서공동체 FM 특집 다큐멘터리 지역재난방송 공동체 라디오의 답을 묻다에 시간 관계상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함께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가 왜 일상에서 재난을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재난은 일상과 멀리 있잖아요. 저도 방송 제작에 참여하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전문가가 아니라면 너무 막연한 이야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과 함께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재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만나볼 분들은 재난을 주제로 한 이야기 모임을 만들고 또 진행하셨던 백금희님, 이수연님 두 분인데요. 저희가 재난방송을 준비하면서 대구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공익활동 이야기 주간에 참여했었거든요. 저희는 재난과 공동체 라디오라는 저희가 가진 주제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가 올라왔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서 목록을 살펴보다가 재난 생존법 실천편이라는 주제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니, 재난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너무 신기해하면서 공익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히 저희의 인터뷰에 반갑게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재난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 모임을 만나서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날의 이야기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신기해. 저는 재난을 다루는 라디오가 있는 게 놀랐어요. 맞아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이걸 관심 가지고 다큐를 제작하신 분이 있구나. 너무 놀랐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재난에 대비하는 사람을 유별나다, 이상하다 이런 시선으로 봐서 그 재난 카페에 들어가면 그 회원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몰래 준비한대요. 주변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 그리고 친구랑 가족들도 무슨 그런 준비를 하느냐. 무슨 그런 준비를 하느냐.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 이러면 참 밥 먹고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듣죠. 사실. 유별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재난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재난 강의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수연님의 이야기로 먼저 들어볼게요. 그날 들었던 내용은 재난이 너무 어렵고 요원하고 멀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김장봉투 활용법, 방석 활용법. 집에 놔두면 언제든 쓰다가 이게 사고가 나면 언제든 용품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생활용품을 활용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초등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재난에 대해 생각했을 때 어렵고 멀고 남의 일 같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 들어봤습니다. 백금희님의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안전에 대해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피부로 와닿았다는 건 결국 출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일단은 이제 제가 그때 첫째를 출산하고 나서 16년도에 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큰 지진이 있어서 그때부터 약간 조금 그건 재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왔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게 그 관심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난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두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강의를 기획하게 된 거죠. 단 한 해도 재난이 없었던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참 공교롭게도 불과 며칠 전에 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근데 이태원에서 뭐 폭발, 지진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자연재해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일어나는 이것 또한 재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TV를 켜면 항상 저희는 재난과 함께 있어요.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난에 대한 대비는 국가나 경찰, 소방 등 담당자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라던가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누가 구해주기 기다리다가는 결국은 이게 또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가 구해주기보다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를 좀 믿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걸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이라 해야 되나, 대처법을 좀 미리 알아두는 게, 자기 삶이 걸린 건 자기 목숨이 걸린 건데 남이 구해주면 참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강의를 저희가 기획하면서 가장 많이 제 스스로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기대고 있구나. 항상 국가가 구해주겠지? 어디에 연락을 해야지. 근데 이태원에서 뭐 구조 신호는 너무 많이 갔는데, 근데 사람이 목숨이 오가는 거 5분 안에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단체로 구조 신호가 왔는데 구조 인력은 다 그걸 해낼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서울 소방 인력과 경찰 인력 거의 대다수가 그쪽 장소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동네에서 화재라든지 재난이 터졌을 때 소방 인력이 없어요. 그야말로 구조 공백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엄마한테 맡겨진 아이들,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아이들. 근데 엄마 자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탈출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그 당황스러운 몇 분,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시간,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는 자신감이랄까? 아주 작은 팁 하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이번에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이 오기까지 스스로가 자신을 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자조라고 하더라고요. 또 나와 이웃을 구하는 협조, 정부가 구하는 공조라는 개념으로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함께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점이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때 16년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생존 가방을 해야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뭐 비상식량도 구해놔야지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또 며칠 지나니까 흐지부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하려고 하면 약간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흐지부지해지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면은 좀 더 길게 할 수 있고 철저하게 더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게, 이번에 강의에 참여해 주신 시민께서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만든 안전디딤돌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내 집 주변에 지도로 쫙 보여줘요. 내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 어디에 안전지대가 있다, 그 지도로 마크를 탁 쳐서 보여주는데 그 어플을 처음 알았어요. 그 시민께서 이거 깔라고 가르쳐줘서 저희가 현장에서 그 어플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강사님은 강의 내용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비하세요지만 막상 대구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기 가면 뭐가 있대, 저기 가면 피할 수 있어, 이 장소도 안전지대로 사용하기에 충분해, 이건 저희 시민들끼리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 나만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나? 재난도 안 난데 유별나나? 나만 유별나나? 이런 시선에서 탈피돼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중요하구나, 함께 나누니까 이미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을 준비하다 보니 안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었는데요.
만약에 두 분이 재난 방송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제 방송을 할 생각이냐 하셨는데 정말 이거를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저도 이제 생활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재난 대비를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약간 놀이처럼 이렇게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자꾸 고민해보고 이걸 자꾸 기록으로 남기든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더 홍보가 되게 방법을 좀 알려줘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놀이 문화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에서 챌린지처럼 무슨 물건인데 요걸 요렇게 탁 하면 다른 물건으로 바뀌고 이런 게 놀이처럼 막 촬영을 해서 올리는데 재난도 똑같거든요. 김장 봉투가 뭐 쓸 일 없을 때는 그냥 김장하면 김장 담는 봉투가 되지만 재난이 터지면 3분 동안 그게 내 목숨줄이 돼요. 산소를 뒤집었으면 공급해주는 공간이 그 연기 되더라고요. 속에서 공기 포장지 포켓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3분에서 5분을 간다고 강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 시간 안에 건물을 뛰어날 시간을 벌어준다. 연기 속에서 엎드리지 않아도 연기를 안 마시고 그래서 사고 나면 아예부터 봉지를 뒤집어 씌우라고. 이게 하나의 챌린지처럼 유행처럼 이 물건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서로 이렇게 찾아내서 맞아. 공유하는 문화가 생기면 상당히 건강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시작하며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 소개도 해드렸었는데요. 처음으로 공동체 라디오를 만나고 또 재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어땠는지 소감을 나눠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끼리 간통 지역 공동체. 맞아요. 그게 정말 지역 중요하다고. 공동체 난 정말 저희가 진저리를 친 게 그 대중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큰 방송국에서 주류하는 거를 그 국민들이 다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보거나 중립적인 자세로 보질 않고. 그래서 지역 공동체에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재난 방송에 대해서도 시도해보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고 이런 게 항상 우리 카톡으로 지역 공동체, 맞아요. 지역 공동체, 마을 뭐 그런 공동체. 방송, 마을 공동체, 그런 모임, 그런 동네, 그런 교육, 그 지역에서 따로 어떠한 시도를 해보고 국가가 뭘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시도를 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빈집 있으면 진짜 우리 돈 있으면 하나 사서 그림 그리고 애들 와서 니들 그리고 싶으면 아무거나 그래요. 벽화 아무거나 해놓고 이렇게 안에 마당에서 맨발 걷고 싶은 사람 맨발 걷고 회의하고 싶은 사람 회의하고 야, 우리 그런 빈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지역 공동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꿈을 맨날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락이 왔을 때 나 무조건 간다. 나 무조건 간다. 정말 너무 뭉클했다 해야 되나? 맞아요. 오늘 뵙는데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이야기 모임의 백금희님, 이수연님 두 분과 재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난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고민을 해결해 주신 두 분이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싼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방송은 성서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입니다.
성서에 사시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를 FM 89.1MHz로 맞추시면 되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는 홈페이지 www.scnfm.or.kr로 접속하시거나 안드로이드 구글 스토어에서 성서공동체 FM이라고 검색하시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온에어를 통해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한데요. 나도 라디오 방송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 글 남기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이 방송은 지난 11월 15일 방송되었던 2022년 성서공동체 FM 특집 다큐멘터리 지역 재난방송 공동체 라디오의 답을 묻다에 시간 관계상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분은 저희 방송국이 있는 이곡동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의 김보라 팀장님입니다.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이 폐쇄가 되는 경험을 하면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노노TV라는 이름으로 직접 방송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봤는데요. 먼저 노노TV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복지관에 관련된 소식들은 다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복지관이 열려있는 상태였다 보니까 안내문 게시 정도로 항상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을 문 닫고 나니까 복지관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오기 힘든 분들한테 소식을 좀 전하기 위해서 영상이라는 그 정보 제공의 그러한 그 형태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나 해보자. 그게 이제 노노TV의 시작이었고,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영상을 직접 촬영하시고 뭐 그러한 교육을 받고 또 전수를 하는 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보기에도 직원들이 또 딱딱하게 뭔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나의 친구가, 나의 또래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뭐 배우는 것도 더 좀 친숙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것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복지관이 문을 닫는 기간도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일상처럼 매일 복지관을 오가던 이용자분들은 갑자기 달라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문을 닫았던 기간은 처음에는 임시휴관이라는 이름으로 3주 정도 휴관을 예정을 했었는데 이 확산세가 사실은 뭐 걷잡을 수 없이 퍼졌던 상황이라서 8월 정도까지 계속 닫았었고요. 실제로 복지관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외출이라던가 외부 활동, 뭐 친교 활동 이런 것들을 다 복지관에서 하시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시게 되면서 흔히 저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우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복지관을 다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반대로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너무 위험하다, 안 갔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난 가고 싶은데 자녀분들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동안에 감염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일상화되어 버린 재난 상황 속에서 노노TV는 디지털 도시락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복지관에 저희가 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태블릿 PC를 저희가 후원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복고노인 마음있기 사업이라는 것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 거주하시는, 특히 저희는 달서구 성서권역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혼자 거주하시면서 자녀나 아니면은 이웃과의 소통이 좀 제한되어 있으신 분들, 건강적으로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건강적으로 이상이 있으셔가지고 외부 활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또 그 김에 저희가 안부 확인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냥 태블릿 PC를 드리고 보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 와이파이 시설이라던가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이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르신의 뭐 안전관리, 안부 확인 또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말 한마디,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이 디지털 도시락의 또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서공동체 FM에서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진행했던 특집 생방송에서 우리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했었는데요. 디지털 도시락을 통해 안부를 묻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각지대라는 단어의 뜻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저희가 흔히 사각지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사각지대가 각에 처해 있다라는 사각지대가 아니라 그 구석에 몰려서 그 죽을 위기에 놓여지는 그 지대를 사각지대라고 하더라고요. 사가 죽을 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고독사라는 거는 사실 노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르신 오늘 식사하셨어요? 오늘 뭐 한번 외출 한번 하셨어요? 라고 이 사람의 안위를 묻고 이 사람의 그 일상을 공유를 한다는 게 단순히 뭐 생존 신고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현물 지원을 많이 원하세요. 내가 당장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내가 뭐 먹을 게 없는데 이런 사실은 현물 지원을 많이 바라시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뭐 같이 체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필요한 거는 밥뿐만이 아니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사각지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모두에게 처음이라 별다른 대책이 없었는데요. 재난에 대비해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그 소방 대피 훈련이라던가 재난재해 대응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용 어르신들이랑 같이 항상 실시를 했었고 이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감염병 재난에 관해서는 따로 매뉴얼이 있다거나 그것을 이렇게까지 퍼지고 일상생활에 위험이 된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재난재해라고 하면 뭐 지진, 뭐 태풍, 뭐 홍수 요 정도로 물리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러한 감염병에 관련된 교육이라던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게 많이 피부에 와닿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적절한 현물 지원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번에 저희도 복지관 이용하시던 분들의 코로나 블루 겪으시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현물만은 답은 아니다. 심리 정서적인 어떠한 트라우마를 겪으셨는 분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지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구호 물품으로 지원되는 것이 뭘까 떠올려 보면 생수와 컵라면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재난 이후 회복의 단계는 재난 상황이 끝났다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보라 사회복지사님 말씀처럼 필요한 건 밥뿐이 아니고 심리 정서적 지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 와 닿았습니다. 재난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나왔던 말 중에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사람들이 상호작용과 협력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난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동료 또는 이웃과 같은 관계적 연결망이 하나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복지관 다니시면서 안타까웠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부 전화할 때 자녀분들이 받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 따님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복지관 나가는 게 낙이었는데 못 나가게 되니까 3개월 만에 엄마가 못 걷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어르신들이 집 밖을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어디에 소속되어서 뭔가 같이 즐긴다는 게 단순히 이제 신체적 건강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나마 좋은 사례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이라던가 펜팔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거를 진행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냥 같이 손잡고 노래를 부르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약간 활기를 되찾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우울증 검사를 하는데 검사 수치가 다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온기를 나누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악기를 두들기는 이 활동만으로도 어르신들이 좀 기분을 환기시키고 힘을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또 눈으로 봤죠. 네. 코로나19를 예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통, 안부, 연결, 사각지대 등 우리가 재난을 말하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알아나가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만나본 분은 쪽방 주민조합의 조합원이신 이영태님과 쪽방 상담소 오현주 팀장님이신데요. 성서공동체 FM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때 쪽방의 무료 급식이 끊어지면서 이분들에게 전해줄 김밥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맞아, 쪽방이 있었지 그랬는데요. 이후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더라고요. 재난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먼저 쪽방과 쪽방 상담소는 어떤 곳인지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쪽방에 들어와 살면서도 그럼 내가 쪽방 상담소라는 데를 제가 몰랐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면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이런 게 있었나? 그랬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아는 사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고. 나는 쪽방이라는 개념이 사실 법에 나와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IMF 때 그때 노숙인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연말에 이렇게 방송국에서 방송을 준비를 하다가 이분들을 이제 추적한 다큐멘터리 같은 걸 했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거처를 마련하는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일세나 월세 개념의 쪽방에 거주하더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때 이제 정부가 김대중 정부였나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전국에 쪽방 상담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 2군데, 이제 대구, 서울 5군데 이렇게 해서 10군데 쪽방 상담소가 생겼거든요. 대전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고, 우리가 부르는 그냥 쪽방은 쪼개어진 방이에요. 3평 남짓한 이제 집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집의 건물의 형태가 방이 이렇게 쫙 이렇게 쪼개져 있고, 건물 외관은 예전에 여관이나 여인숙을 했던 건물을 그냥 월세나 일세 형식으로 이제 거주하게 하는 곳이 쪽방이라고. 조사를 해보면 9대1 정도의 남자 비율이 더 현저히 많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성 비율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중에
아주 드물게는 이제 가족이 거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부부가 거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가끔 거주하는 경우도 이제 저희가 목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중장년의 남성이 거주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연령은 좀 노령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예. 노령화되면서 또 젊은 청년들도 조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좀 양극화된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TV에서 봤던 것처럼 쪼개어진 방을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앞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당시 쪽방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 법인의 총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구 지역에 확진자가 생겼다 이래서 총회를 거의 30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종료를 하고, 그리고 2월 20일 날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구시의 복지기관들이, 복지관도 그렇고 다 폐쇄를 하라. 확진을 막아야 되니까. 저희도 이제 폐쇄는 했는데 이미 출근했는데 이제 폐쇄를 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막 일단 사무실 저희도 갇혀 있었고, 전화 상담만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밑에서 전화를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로 상담해서 비대면으로 그냥 주고, 예, 그냥 뭐 이렇게 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갑자기 또 노숙인 무료급식도 이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분들, 그래도 급식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이제 저희 식당에서는 식당 영업을 안 하고 도시락을 만드는 일로 전환을 해서 도시락을 이제 쭉 만들어가지고 이제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이제 배달했었습니다. 저도 당시 상황이 생각나는데요.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에 확진자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었죠.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도 결국 확진자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지점은 이 쪽방 안에서 확진되면 사실 우리가 공용 화장실, 공용으로 쓰니까 세면대나 이런 거. 그래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쪽방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서로 교류를 잘 안 하세요. 옆방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분이 확진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쪽방을 폐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방에 계신 분들이 거의 그분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다 같이 격리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미음여관 앞에 이제 물품을 갖다 주고, 그분 중에 한 명이 가져와서 물품을 배분하고,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그 앞에서 이렇게 외출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또 이렇게 지키고 앉아 있고, 그런 식으로 코호트 격리가 됐어요. 집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쪽방이라는 주거 형태 때문에 주민이 함께 코호트 격리가 되었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폭염이나 한파 역시 재난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쪽방 주민분들은 이러한 재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물어봤습니다. 폭염시 이제 대응 방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홍보지를 같이 해서 드리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폭염 기간에 더울 때 외출하지 마세요. 직사광선이 있으면 양산을 쓰세요. 시원한 곳에 가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시원한 옷을 입으세요.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쪽방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 실내 기온이 바깥 날씨와 거의 진배가 없는데 집에 있으라고 하면 이나 저나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또 이분들이 이런 환경에 되게 적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재난이라고 딱히 느끼지 않아요. 코로나 때도 이분들이 이미 고립되신 분들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적으로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일상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막 재난 상황에 이렇게 대응하고 대비하고 대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조금 무뎌졌다고 해야 되나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조차도 이미 일상에서 고립을 경험한 분들이라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일상의 고립이라는 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에서는, 공공에서는 뭐 하지 마라 하고, 뭐 출근도 하지 마라 하고 이랬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때 뭐, 그게 뭐 좋은 호재였는지 기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주민조직이 이제 생겨났어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반틈 정도는 수급이 돼 계시지만, 한 반틈 정도는 이제 비수급이신데, 그 비수급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용직 노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용직 노동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연로해지시다 보니까 또 일용직 노동에서도 계속 이제 고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좀 만들자,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막 사회적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저희 맨 처음에 밥집에서는 쪽방 주민들이 배달하고 막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다 보니까 이분들을 그 인력으로 다 이렇게 전환시키게 된 거죠. 지금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후원 물품이나 이런 것들 배분할 때 포장하고 배달까지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쪽방 주민분들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뭔가 요구나 필요는 우리가 그냥 해결하자. 뭐 간의 어떤 그 시스템이나 이런 데 좀 기대기보다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좀 자부심 같은 게 생겼고, 우리 안에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분들이 당사자를 돕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 것도 우리 그냥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보다는 이분 이래서 그럴 거야, 뭐 이분 저래서 그럴 거야, 거기에 누가 있던데 한번 찾아가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다리의 역할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당사자를 도우면서 생기는 관계의 힘이 느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쪽방 상담소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노숙인들이 병원에 혼자 가야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동료 주민이 함께 가는 코디네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쪽방 주민 이영태 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동행한 한 분은 혈액암 문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 받으러 다니시는 분인데, 저보다가 나이는 조금 어린데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어색하죠. 제가 뭐 보호자도 아닌데 보호자인 척하고 나타나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다, 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이 몸도 병들었지만은 마음이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서로 말동무 삼아서 그렇게 동행을 했었습니다. 지나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어떤 그런 뭐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병원에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처음에 치료받을 때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는 좀 절망이 되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옆에 누군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타인이지만 때론 내가 힘이 들 때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노숙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지게 되는 편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연주 팀장님께 노숙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노숙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거리 노숙인을 떠올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쪽방 주민이 이제 주거의 기능을 못하는 곳에 사는 분들이라서 노숙인에 분류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엄연히 거기도 집이고, 그래서 그 노숙인이라는 이미지를 그냥 좀 친구가 많이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람 관계가 좀
빈곤 한 분.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런 연결이 되어주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드네요. 함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주는 일은 재난 상황에도 위기를 느끼지 않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재난 시 쪽방 주민을 비롯한 노숙인을 위한 대책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바뀌어야 할 점이나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또 동절기 오늘 뭐 대책 이런 거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동절기 대책으로 전기장판을 전수로 쪽방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뭐 폭염이나 동절기나 폭염에는 에어컨 달아주고 동절기에는 전기장판 주고 이게 이제 실질적인 대책이라기보다 이제 이분들을 어쨌든 집다운 집에 거주하게 하는 게 사실은 대책이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만들고 이분들 임대주택 갈 때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임대주택 가서도 이런 사회적 연결고리나 이런 게 끊어지지 않게 사회적 고립감이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앞으로의 과제고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난이라고 한다면 뭐 재난이 뭐 폭염이나 이런 것들 날씨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날씨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사회적 고립도 재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것도 되게 큰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이게 두드러졌던 것도 우리가 계속 뭔가 스피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름아름 뭐 여러 가지 그 단체나 개인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좀 아니 이런 데서 아니 저 일면식도 없는데 뭐 되게 연락을 받으면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우리 사회가 되게 뭔가 보이지 않지만 뭐 되게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 이게 찐득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했었고요. 오연주 팀장님의 이야기에 이어 쪽방 주민이신 이영태 님도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좁았던 사람들한테 그걸 뭐 당연하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마다 받아들이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그래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아마 좀 심적으로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에게도 그런 심적인 도움이 되시나요? 그렇죠. 사람이 뭐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또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어려움이 이제 좀 지속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고맙게 생각하죠.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찾아오죠. 마지막으로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쪽방 주민분들과 소통해 보는 것은 어떤지 또 어떤 방송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뭐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어떤 일반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떤 뭐 시도든지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어떤 좀 단조로운 것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토론을 한다든지 자기 어떤 경험을 이야기한다든지 자기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조금은 또 위로받는 측면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내 노인 참여 나눔터 하면서 그분들의 인생을 이제 기록해서 책을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살아온 얘기들, 옛날 라떼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옛날에 이런 거 했어, 나 잘 나갔어, 뭐 이런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옛날엔 이런 게 있었단다, 막 이런 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개인의 어떤 역사를 다뤄주는 드라마 뭐 그런 것들 각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쪽방상담소 오연주 팀장님과 주민이자 조합원이신 이영태님을 만나고 나니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었던 쪽방 주민, 노숙인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난에 대해 함께 뭔가를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면 우선은 서로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이주민과 난민을 지원하는 이주와 가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명숙 활동가입니다. 난민 아동과 함께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요. 현장 소리를 잠시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제목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내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입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신나게 놀 때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가족, 선생님, 친구들. 저희가 현재는 그 난민들, 아동들 대상으로 아동들과 함께하는 한글 교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속 기간이고 이 단속이 경찰과 출입국이 합동 단속이라는 좀 크게 무게가 와닿는 그런 거여서 난민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현재는 그 교육조차도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그 12월까지는 하지 말자 1월 달로 이제 지금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다고 해서 그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정보들이 이주민에게 가서 닿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난민의 경우에는 대구에도 난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조차 많지 않다고 합니다. 난민들을 지원하면서 대구시 관계자들은 대구에도 난민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정말로 많이 살고 계시고 이분들이 많은 수가 미등록으로 그 난민 재신청해서 다 탈락되셔서 다 미등록으로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또 아이들도 무국적으로 살고 있고 그분들은 내가 아프다는 소리, 내가 지금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소리를 잘 못 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본 난민분들 중에서는 아이가 지금 한국에서 3명, 4명을 낳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저희하고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특히나 뭐 이렇게 우리 여기 성서라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은 곳이 아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시골 마을에서 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더 소외된 계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재난이라 하면 화재가 났거나 그리고 지진이거나 이런 것만 그 재난이라고 보지만 그런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도 길을 가다가 어떠한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주민들은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기 더 힘들다면 저는 이주민의 일상 하나하나가 다 재난이라고 봅니다. 재난이 사람을 가려서 오는 게 아닐 텐데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약자, 취약계층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재난에도 불평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일상이 재난이라는 이주민들의 현실에 대해 좀 더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이후에 재난 시기에 가장 취약계층이 이주민이라는 그런 인식을 좀 더 하게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혹여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미등록 이주민이었다면 그 사람은 뭐 본국에서도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내 친구다라고 말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았다는 그런 확인조차도 못한다는 건 정말 슬픈 현실이죠.
앞서 다른 분들에게 들어봤듯이 코로나19 상황에 이주민들은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코로나가 낯선 거는 그 선주민과 이주민에게는 다 똑같이 낯설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겠죠. 특히나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선주민들도 정말 공포스러운 나날이었는데 그 등록된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그런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한국어를 다 이해하시지는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가짜 뉴스 같은 게 퍼지면서 뭐 예를 든다면 누가 뭐 배를 누르거나 아니면 노크를 하고 마스크를 주면 그 마스크 오염된 거다. 받지 마라. 많은 이주민분들이 그걸 받으셔서 막 소독액을 뿌리시고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저희들이 공적 마스크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하셨을 정도거든요.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주민이 정말 알아듣기 쉽고 이주민이 안전하다면 선주민도 당연히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면 국가가 앞으로 이것을 기회 삼아서 좀 더 그런 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 생각나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주민을 위해 재난 안전에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소수 이주민이죠. 소수 이주 여성과 그런 아동들은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에 거주하는 기간에는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한 번씩 소방훈련 교육과 그리고 CPR 같은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안 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기도 하시고 그래도 그것 또한 본인을 지켜내는 누가 지켜주지 않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최하의 그냥 그런 방어 선택이죠. 그런 것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아보시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쨌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좋은 교육이라는 말씀은 다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더 많은 수의 뭐 수백 배의 더 많은 이주민들은 그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전혀 무방비의 상태로 있으신 거죠. 그래서 뭐 우리도 각 사업장에 다 일일이는 못 들어간다면 그런 뭐 이렇게 CPR 하는 연습들을 보여주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그 소화기를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아쉬운 따나 그런 영상 교육을 통해서 좀 체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공동체 라디오에서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과 함께 재난에 대해 방송을 만들어 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는 들어도 안 들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다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고 이주민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청률이라든가 청취율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의 목소리니 저희가 MBC에 놓고는 못 두드리겠지만 상세 FM은 이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의 이야기는 들어주고 계시고 또 듣기 위해서 저는 같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민분들도 출연하시고 이러면서 우리 여기 있다는 것만이라도 저는 조금 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명숙 활동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니 공동체 라디오의 존재 이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서 책임감이 느껴졌는데요. 재난에 대해 그동안 누구에게도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당사자들이 마이크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체 라디오의 재난방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발달장애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님의 강문주 대표님과 나눴던 이야기들인데요. 행복님은 저희 방송국과 이웃해 있고 오전 시간에는 발달장애 청년 2분이 저희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오 해피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행복님 청년들이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까이에 있지만 재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는 없었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행복님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소방안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소방안전 대피 훈련 하는데요. 처음에 신발을 신고 가요, 안 신고 가요? 신고 가요. 그럼 뭐 신고 가요? 신랑 신고. 신랑 신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누가 그 다음에 누가 일성이.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서 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빨리 신속하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청년들한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서 불났어요. 빨리 이동하세요. 이제 당기고 밀고 막 다 이제 같이 가려고 이제 손을 잡고 끌고 하는 그 상황이 이 청년들한테는 더 많은 혼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들을 순조롭게 이 청년들이 그런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이죠.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사이렌이 굉장히 크게 틀거든요. 틀면은 이제 귀를 막고 있는 거지. 안 듣겠다고. 자기는 그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시끄러우니까 막고 있는데 그걸 막고 있으면 이제 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대피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제 이분은 그 물건을 만지면 마음이 안정되는 거. 그 물건이 지갑이었어요. 그 지갑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저러고 있으면 죽었다. 연기 다 들어오고 다 나갔는데 이분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매뉴얼 안에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청년이 들고 있는 그 지갑을 제가 확 뺏어가지고 이렇게 그 계단 쪽으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살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특성들을 저희도 처음에는 매뉴얼을 짜기는 했는데 정말로 이거를 실행을 안 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애착 물건에 대한 그런 게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재난시 이런 그 재난 훈련 대피 훈련을 할 때 이렇게 적용되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청년은 훨씬 더 빨리 화재가 났을 때 대피를 안전하게 시킬 수 있겠군요. 일단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소방안전 대피 훈련은 3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실행해 보니 현실과는 달랐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매뉴얼대로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매뉴얼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매뉴얼인가에 대한 실행을 해봐야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님에서는 현재는 화재에 대한 매뉴얼로 훈련을 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재난 상황에 대해 준비하면서 행복님 내부적인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지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그 청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행복님이 아니고 성서 공동체가 아니고 뭐 이디야 커피에서 그냥 커피를 이렇게 둘이 마시다가 지진이 나버렸어. 근데 이분들이 뭐 대피를 못하고 뭐 너무나 이렇게 놀랐으니까 거기서 그냥 막 기 막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고 거기 보이는 사장님은 분명히 보일 건데 이 사람 누구 어떻게 119에 전화를 해도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들은 되게 많이 하면서 그런 어떤 연락망들을 이렇게 배부를 해야 되나? 그럼 그 연락망 안에 누가 들어와 있을까? 우리 행복님 식구가 아닌 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누가 들어가 있을까? 근데 그 굉장히 이제 이거는 행복님에서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그 청년이 정말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청년을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런 물건들은 무엇이며 그런 행동들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정말 재난 상황에서
이제 구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막 안 움직이면 업고라도 나가자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을 사람들이 조금 공유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 훈련 같은 것들을 이제 일상처럼 정기적으로 좀 같이 주민들과 대처해서 나가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은 스님들하고는 가끔씩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일상에서 행복림 청년들을 만나고 있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지만요. 과연 발달장애에 대해 잘 모르거나 만나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발달장애인을 고려한 재난 상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마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그렇잖아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인간과의 관계고 서로 이해하고 친숙해지고 그런 관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삶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그거 이외에 어떤 답은 없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난 상황 굉장히 좀 특별하게 생각이 된다고 이때까지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일상화되는 이런 거면은 그냥 마을 안에서 재난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자. 이거는 항상 이제 마을 사람과 발달장애인들이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일상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이런 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그냥 인간 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게 특별한 게 없다라는 생각들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장애인들도 서로 친하게 되면은 재난 상황에서 그 사람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대피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엮이고 섞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계속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동체 라디오의 재난방송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마을에서 재난 대비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일상에서 재난에 대해 많이 다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피를 이렇게 했을 때 지자체만 기다리고 있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또 지자체가 원하는 것들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서비스를 줘도 정말 내가 원하는 서비스가 없는데 그럼 자기 결정권이 없잖아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들이 우리 마을에서 좀 이제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꾸려진다. 재난 뭐 감염도 그렇고 감염 이래 전염병 같은 경우는 긴급 돌봄이 되겠죠. 그게 뭐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뭐 나든 뭐 상관은 없어요. 있을 때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 마을에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뭐 우렁이 밥상은 밥을 해줄 수 있고 뭐 우리는 또 가서 돌봄으로 해줄 수 있고 뭐 다른 데는 뭐 음악을 좀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 자원들이 한 군데 좀 모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체계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여기 가면은 안전해. 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캠프를 이제 열고 하는 그런 안내 같은 것도 좀 주고 거기 중심으로 이제 다 모일 수 있는 마을 공동체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면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이 방송국에서 계속 좀 나와주면은 훨씬 더 이제 그 재난에 대한 대비가 잘 될 거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나가준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했나요?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소방 대피 훈련. 잘했습니다. 다 그럼 우리 청년들 자기 반 다 확인하세요. 선생님들이랑 다 왔는지 다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종일 주간반 잘 대피했나요? 네.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럼 양환희 선생님반 복지 1반 잘 대피했나요? 네.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럼 용기반 행복대학교 용기반 잘 대피했나요? 네. 잘했어요. 자, 복지 3 이비정 선생님반 다 같이 대피했나요? 네. 굿자. 자, 이지정 선생님 복지 2반 잘 대피했나요? 네. 그럼 우리 모두 행복님 모두 잘 대피했나요? 네. 자, 오늘도 안전하게 모두 다 대피했습니다. 다음 달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대피해 봅시다. 네. 자, 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 줄씩 갈게요. 인터뷰에 이어 들려드렸던 현장음은 행복님에서 진행했던 소방 대피 훈련이었습니다. 취재를 나갔던 날 이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침착하게 훈련에 잘 참여하는 행복님 청년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갔습니다. 초기 매뉴얼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정말 재난 상황이 온다 해도 행복님 그리고 우리 마을의 모두가 이렇게 다 잘 대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기획 다큐 방송을 제작하면서 재난 상황에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우리 마을의 누구도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일상이 재난이 되지 않고 재난이 온다 해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사람과 사람, 이야기와 이야기를 엮어내어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연결망이 더 촘촘히 이어져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방송을 통해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고 일상에서 재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소공동체 FM 특집 다큐멘터리 지역 재난방송 공동체 라디오에 답을 묻다. 이 방송에서 담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재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난에 대해 듣기 위해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재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J 샨티 진아였습니다. 난 곳에 있어도 아직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두운 곳에 있어도 아직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분의 성서 공동체 FM